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0대 청소년 2명이 수백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차고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범죄길래 이러냐 싶으실 텐데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몰래 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명 군중 앞에 북한 청소년 2명이 죄수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의 두 소년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집니다. 수십 개의 괴뢰 영화와 괴뢰 TV고 20곡의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이 유포한 X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16살 중학생들이 공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괴뢰 문화에 유혹돼서 분별 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이처럼 무거운 노동교화형이 내려지는 건 북한에서도 이례적입니다. 북한이 특히 한국 문화 유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유출된 또 다른 영상에서는 새로운 당을 조직하다 처형된 사례가 등장했는데 한국 영상물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남조선 방송과 불순 녹화물을 청취하는 과정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나중에는 우리 제도에 대한 반감을 품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어 사실상 한국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을 내릴 수 있게 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북한은 여성들의 머리 모양과 옷차림도 강하게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남한풍이 퍼질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일부 여성은 평양에서 추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북한 평양 시내에서 한 여성이 단속에 걸립니다. 피부가 보이는 바지와 끌리는 슬리퍼 차림이 문제라는 겁니다. 장단지가 팽하게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끌신을 신은 채로 거리에 나선 차림새도 문제이지만 자기의 이색적인 옷차림을 두고 수치를 전혀 느끼지 않는 그의 정신 상태는 초한심합니다. 퍼머, 염색, 긴 생머리 등도 한국식이라며 문제 삼습니다. 사회의 괴뢰 문화와 서양 문화 양통이 침습해서 사람들 속에서 옷차림과 머리 단장을 대개 망측하게 하고 수도의 간단한 분위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일부는 평양에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처럼 단색 옷차림과 단정한 머리 모양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이런 부분들로 초월한다고 한다면 한국의 많은 문화들이 북한 사회의 생활 양식을 바꾸고 있다. 이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내부 사상 교육용인 이 영상은 교육받던 주민이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 영상으로 내부 교육을 실시한 건 지난해 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북한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마음이 답답한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북한과 관련해 한 말이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양측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이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한 겁니다. 6.25를 일으키고 핵무기 개발에 앞장섰던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 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홍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과 강경 대응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며 선대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리 북한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두 주석이 했던 노력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돌멩이, 우리 군의 대응을 더 큰 돌에 비유했습니다.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논란이 일자 이 대표 측은 북한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북한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정청래 최고위원은 언론이 말버릇을 꼬투리 잡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 공보국이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회의록엔 우리 북한이란 표현에서 우리란 말이 삭제됐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 대표의 대북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도발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이 대표에게 정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우리 북한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조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이 대표가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을 언급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고 핵무기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겁박했던 두 사람의 노선을 김정은이 그대로 이어가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상식을 초월하는 안보 망언이라고 했고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용호 의원은 이 대표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지칭하면서 쓴 선대란 표현이 북한에서 두 사람을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전용사 유가족들도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소중한 아들을 잃은 그런 대한민국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도 김일성, 김정일의 평화 노력으로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목숨을 바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여권에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뒤 국민의힘에선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오전엔 한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했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진 회동에선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지만 말을 아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이슈에 관한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 더 이상 제가 오늘 더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명품백 논란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면서도 원내대표로서의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틀째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이슈가 수도권 민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가 대응에 대한 역할을 나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헬로윈 참사 특별법이 오늘 정부로 옮겨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있다며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즉각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헬로윈 특별법 공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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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명분과 이유가 없다며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말 국민의 큰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쌍특검법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헬로윈 특별법에 특별조사위원 11명 중 7명을 야권이 추천하는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어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민주당 의향에선 독소 조항을 뺀 새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며 재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는 등 특별법 공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좀 다녀갔어요. 통화 차원에서 한번 그분들의 좀 답답함과 아픔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무게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반윤연대를 명분으로 범야권 세력과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라는 국민 요구에 맞춰 양심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단일 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문제를 두고 명분과 실리 사이 균형을 찾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입니다.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소수정당들이 제안한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을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 22대 총선에서 구체적 개혁 과제를 국민들께 약속하는 반윤개혁 최대 연합을 이뤄내는 것만이 앞서 이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민주당 단독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과거 병립형 선거제로의 회귀를 검토했지만 당 안팎의 요구가 이어지며 기류가 바뀐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결론 내릴 것에 대비해 위성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잘못된 현행을 유지한다면 우리 당도 플랜 B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자, 김정우 반장 먼저 시작해보죠. 네, 오늘은 한동훈의 명품백 고심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좀 전향적인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발언을 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여러 관측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작정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이렇게 아쉽다,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표현에 대한 파장까지 고려하고 발언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몰카 공작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을 했는데 네. 이 한 달 만에 기류가 좀 바뀐 이유가 있나요? 일단 당시엔 법무장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보다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당 대표 자격으로 여러 지역의 민심을 직접 경험한 뒤에 현 상태 그대로 총선을 치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한 위원장 오늘 부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용산 갈등이 있다. 여권과 용산이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통령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상황을 흔쾌히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갈등설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이견의 산물이고 생각은 누구나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지금 상황은 적대적 이견이 아니라 당정 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견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걸 텐데 여당이든 용산이든 지금 뚜렷한 어떤 대응책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직 그 뚜렷한 대응책이 마련되진 않은 건데요. 그 내부에서는 모든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사과나 유감 표명할 게 있으면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그런 대응이 오히려 꼬투리를 잡혀서 역풍이 불 거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 여사 선친과의 그런 인연을 악용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성의를 바로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못했다는 건데 어찌됐든 검증 안 된 인사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불법 촬영까지 벌어진 경우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또 궁금한 건데 도대체 그 백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좀 내부 설명을 다 들어보면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곧바로 부속실에 전달을 했고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대통령에게 오는 선물이 굉장히 많다는데 검토 후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관계자들 모두
사용한 적이 일단 없고 곧바로 창고로 들어갔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 해결하려면은 당과 대통령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자, 서 반장 오늘 뭘 준비했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거는요. 야 배우설의 숨은 전략입니다. 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라고 했었는데 이 사흘 전 국회 앞에서 열었던 이 정부 규탄 대회를 보면요. 기조가 전혀 다릅니다. 의원들과 당직자, 출마 예정자들까지 이 800명이 모였는데 테러범 배우를 공개하라는 피켓이 자 이렇게 보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의 그런 음모론 수준이었던 그 배우설이 당의 공식적인 의혹 제기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점을 찍은 건 이재명 대표의 법, 펜, 칼 발언입니다. 이 한 사람의 극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검찰, 언론, 또 정치 테러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배후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원고에는 없던 말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실무진들이 준비한 사전 원고에는 없었고요. 이 대표가 직접 넣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배우설이 선거 전략상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네, 이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을 이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김대중 납치 사건 등의 비유를 하고 있죠. 이 모두 이 정권에 의해서 자행됐던 폭력적인 사건입니다. 이 대표 사건을 한 사람의 이 일탈이 아니라 이 정권 차원의 폭력인 것으로 이 프레임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이 정적 제거용 탄압이라고 해온 이 대표 주장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도 공당이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뭐 물청소 영상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등 이 경찰 수사와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의혹 제기가 계속 힘을 받으려면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같은 대응 기조에 당 내부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당 전체가 대표 문제에 몰두하는 모습이 이 사당화 논란을 재점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경찰을 공격하고 총리실 공무원을 고발하는 등의 대응도 이 경찰과 공무원 표를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뭐 별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 김한규 의원이 피습 사건 이후 이 대표 본인도 이 피해자가 되어 보니까 더 느낀 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가 이 엄중 경고를 했었습니다. 사실 맥락상 이 대표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예, 그런 맥락이었죠. 예, 하물며 공천을 받아야 하는 이 민감한 시기인 만큼 더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사실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욕설이 새어나올 정도로 지도부 내에서도 이 의견 충돌이 컸다고 합니다. 당의 대응 기조를 놓고 강경파 그리고 온건파 간의 대립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배후설이 뭐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총선은 역시 중도층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두 반장 수고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정부가 곧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취재 결과 의사협회가 350명부터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3년마다 증원이 적절한지 평가에 충격을 완화하자는 건데 한 명도 안 된다던 기존 입장에서는 한 걸음 나간 겁니다. 의협 제안에 복지부는 바로 답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배상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을 허용할 수 없다던 의사협회가 조건부 증원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의사협회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350명 증원설에 대해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했습니다. 각 의과대학별로 늘어난 입학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 3년마다 교육 역량 평가를 해 충격을 완화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공식적인 증원 숫자를 밝힌 적은 없지만 최대 3,000명 규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협이 제시한 대로 3년마다 평가에 따라 증원 여부가 결정될 경우 증원 규모가 정부 안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영명 안 된다. 증원과 관련돼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유연한 입장은 지금 의료계에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협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협회는 정부의 일방적 증원 강행 시 올 1학기 집단 휴학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선 4월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설 연휴 이후 증원 규모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 17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당시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었는데요. 이 발언 등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 대표는 직접 증인들을 신문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받기도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간띠를 만든 경찰의 경호 속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 입구로 들어섭니다. 흉기 피습을 당한 지 17일 만에 공직선거법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에 온 겁니다. 피습 사태 이후에 첫 재판인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겁니다. 재판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청 공무원인 증인 2명에게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 법상 지자체는 국가시책사업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안 해주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며 용도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이 아닌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까지 이 대표에게 계속 이런 식이면 제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내서 다음 재판은 재판장이 바뀐 뒤인 3월 22일에 열립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속 6달 만인데요.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이 조건으로 달렸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지난해 8월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0일까지인 구속기간을 한 달여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되셨는데 어떻게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 없어요. 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보석신문에서 구치소 생활을 해보니 걸어온 길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어 나가게 해준다면 장난치거나 꾀부리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 원과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발찌 착용을 보석 조건으로 했습니다. 또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 원을 받고 200억 원의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업자들에게 돈을 받거나 그 대가로 편의를 봐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한밤중 경찰과 추격을 벌이던 40대 만취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차량 타이어가 터져서 불꽃이 튀자 급기야 차를 버리고 도망치기까지 했는데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망간 걸까요? 전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소형차가 빨간불에도 속도를 더 높입니다. 옆에서 달려오는 버스를 위험천만하게 비껴갑니다. 도주 15분쯤 지나자 앞바퀴가 터지면서 불꽃까지 튑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 질주를 이어갑니다. 펑크난 차가 언덕길을 못 올라가자 결국 차에서 내려 뛰어갑니다. 지난달 1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만취한 4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20분간 추적한 끝에 운전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퀴도 완전히 바로 바빠져가지고 거의 휠로만 움직였다는 것 같아요. 이 남성은 경찰을 피해 10km 정도를 도망치다 차량 바퀴가 터진 후에야 질주를 멈췄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긴박하게 도주하는 바람에 검거 당시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셨고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교통법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운전자가 많은데요. 사망자를 줄이는 등 긍정적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단속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소형 트럭을 멈춰 세웁니다. 무조건 신호가 적시기 때문에 일시 정지를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하고 들어오셔서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뒷차의 재촉에 어쩔 수 없었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계속 빡빡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알아서 이제 선생님께 이제 빨리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경찰이 서울 시내 한 곳에서만 1시간 동안 운전자 4명을 적발해 한 사람당 벌점 15점을 부과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경찰은 전년 대비 사고는 8%, 사망자 수는 3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 건너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모습도 보이고 교통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와 트럭에 의한 사망사고 비중은 늘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우회전 신호등이 늘어나면 버스나 트럭의 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리고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가수 영탁이 거액의 모델료를 요구해서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영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해당 업체 대표는 항소했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전합니다.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가수 영탁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으로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걸리 회사의 광고 모델이 됐고 영탁 막걸리란 제품까지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재계약이 결렬되며 양측의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이 3년간 모델료 150억 원을 요구했다며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탁 모친의 굿 비용까지 대줬다고도 했습니다. 영탁 씨는 2021년 8월 예천양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회사 대표와 간부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탁 측이 과도한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대리점 운영 요구나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이 영탁과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인천과 김포시가 3년 동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정차역을 김포에 7개, 인천에 2개가 설치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당장의 두 지역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선 확정까지 진통이 전망됐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 주민들이 서울 출근을 위해 이용하는 김포 골드라인. 제가 직접 김포 골드라인을 타봤는데요.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꽉 끼었습니다. 콩나물처럼 간다고 봐야죠. 정부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김포와 인천 검단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추진해온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대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김포 양촌에서 서울 방화까지 10개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김포 검단 지역 신도시 주민들의 광역교통 수요를 신속히 해소하고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를 U자형으로 지나면서 관내에 4개역을 신설하는 안을, 김포는 2개역 신설을 주장했는데 정부는 검단 신도시에 2개역을 설치하고 김포와 인천 접경에 신설할 불로역은 김포 감정역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포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우리 세대는 탈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빨리 진행돼서 우리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인천은 편파적 중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은 무조건 그 5호선 연장. 그것만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난리 날 거예요. 정부는 2달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5월까지 연장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김포시와 인천시가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해외에서 수주하고 또 수출한 친환경 녹색 기술이 21조 원에 이릅니다. 올해는 22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춘천과 보령, 포항 등 전국 10곳을 녹색 산업단지로 확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기술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신경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양강 상류로부터 4km 떨어진 춘천시 동면입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2028년이면 빅테크 기업의 뇌 역할을 하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센터에 열을 식히는 데 쓰이는 건 소양호의 물.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냉방용으로 쓰인 물이 데워지면 인근 스마트팜으로 옮겨져 난방용으로 쓰이는 친환경 물 사용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에 100이라는 전력이 소모가 됐다고 하면은 이 수열 에너지를 통해서 한 69% 절감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며 친환경 기술 발전도 꾀하는 겁니다. 정부는 춘천은 수열, 보령은 바이오에너지 산업, 포항은 전기차 폐배터리, 부산은 탈플라스틱 등 전국 10곳의 녹색 산업단지를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 수주 수출액은 지난해 21조 원, 올해도 22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하는데 이 10곳이 전초기지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직접 효과에 의해서 경쟁력도 커지고 수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보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환경부는 청년 채용도 확대해 지역 경제도 함께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한국이 안보 무임 승차를 한다며 주한미군 부담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새 협상까지 2년이 남았지만 지난달 미국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한국을 찾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 그 위험 변수를 없애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기류에 한미 양국이 방위비 협상에 조기 착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지난달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TV조선의 이메일 질의에 협상 대표단이 11차 방위비 협정 이행 논의를 위해 방한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11차 협정은 이미 2021년에 타결돼 4년째 이행 중이어서 2026년부터 적용되는 12차 협정을 염두에 둔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 국무부는 중요한 협정은 합의에 앞서 충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료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는데 사실상 조기 협상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맹에 대해서 비판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복귀를 하면은 그 합의가 도출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며 5배 증액을 주장했고 협정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 13% 인상으로 타결됐습니다. But we're asking them to pay for a big percentage of what we're doing. It's not fair. 외교부는 2025년도 말 협정 만료를 앞두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 국내 첨단 기술을 훔쳐가는 사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워낙 약해서 범죄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양형위원회를 열어 처벌 기준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삼성전자 출신 김모 씨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상 피해 금액은 2조 원이 넘습니다. 기술 유출 혐의 인정하세요? 하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3년 전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겼을 때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초범이 많다 보니 실형 선고율은 10%, 형량은 평균 15개월에 불과합니다. 비판이 커지자 대법원이 양형위원회를 열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초범일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하고 형량도 기존 최대 징역 9년에서 18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범죄 처벌도 강화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10억 원어치 넘게 파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양형 기준이 없던 스토킹범도 흉기를 들고 범행을 하면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3월 전체 회의에서 개정된 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끌려나간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과잉 대응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경호에 위협이 있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희영 기자. 대통령실과 강 의원 서로 잘못했다, 너무 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어젯밤 당시 상황을 담은 30초 분량의 전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할 때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놔주지 않고 당기기까지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다른 사람보다 악수를 오래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자세히 보면 맞잡은 손이 강 의원 쪽으로 살짝 움직이는데요. 그런 다음 경호원들로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이 당황해서 손을 좀 놔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했지만 당사자인 강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입을 막고 밖으로 끌어낸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잉 경호입니까? 정상 경호입니까? 네, 당시 강 의원은 대통령에게 고함에 가까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경호처는 입을 막은 것은 이격 조치를 할 때의 경호 기법이라면서 과격해 보일 수는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옮기기 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즉흥적인 대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호 활동에서 말하는 우발 상황을 야기한 게 된 거잖아요. 측근이 됐든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경호에 대해서의 그런 어떤 예외적인 인물과 예외 상황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우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좀 부드럽게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강 의원은 이 조만간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요. 경호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상대가 국회의원이건 일반인이건 간에 현장에서는 빠른 대응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판단이 잠깐 0.01초라도 들어가서 이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고 늦게 행동하면 일은 벌써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잠깐 흔들리면 그냥 끝났어요. 조금 못한 조치더라도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야권에서는 일제히 사과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야 입장은 또 상반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왕이냐, 이 폭력 정권이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일부 정치인들의 소통 방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진중권 교수는 사건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운동권의 버릇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강 의원이 의도적으로 한 게 맞다면서 그런 식으로 도발하고 시비 거는 것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적절한 곳에서의 항의였는지 아니면 적절한 경호였는지 여야가 매번 부딪히는 이 현실 참 안타깝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구조견 잘 아실 겁니다. 뛰어난 후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 6년 동안 4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레브라도 리트리버 아롱이가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으며 은퇴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양주의 한 소방서 회의실에 소방관 수십 명과 취재진이 모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은퇴식을 하는 구조견 아롱입니다. 수십 명이 모였지만 아롱이의 시선은 여전히 조련사를 향합니다. 오늘 이후로 아롱이가 제2의 이제 견생을 행복하게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서운하지만 너무 기쁩니다. 아롱이는 2017년 12월 소방청 경기북부 특수대응단에 배치돼 6년간 300여 곳의 사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2019년 포천시에서 사흘간 실종됐던 70대 치매 노인을 구조하는 등 4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2014년생인 아롱이는 사람으로 치면 65세가 넘는 고령견입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심의회를 열어 아롱이의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데 6년을 보냈던 아롱이는 이제 한 가족의 반려견으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꽃 목걸이를 걸고 새 가족을 만난 아롱이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6년간 정들었던 소방서를 떠납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수영도 많이 시켜주고요. 진짜 행복하게 아롱이랑 살겠습니다. 한국애견협회는 아롱이에게 평생 사료권을 증정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이 약 16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도 국내 식품업계의 성공 사례를 수업 교재로 다룰 정도라고 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상자를 실은 지게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국 라면과 김, 과자와 냉동김치 등 한국 음식이 가득합니다. 말레이시아 샤알람에 위치한 물류센터 모습입니다. 다 여기저기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봉지 라면도 잘 나가고 최근에 편의점 수가 급증하면서 이제 컵라면도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면에서 시작된 K푸드 인기는 수출 실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농식품을 포함한 K푸드 수출액은 121억 4천만 달러,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습니다. 김치는 전년보다 10.5% 늘었고 딸기와 라면은 20% 넘게 수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I like to watch Korean movie. The way that they eat the food is like really delicious and make me want to try. K푸드 인기는 농업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져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등 수출액도 2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막 지방이 되지만 저희들이 한 28도까지 잡을 수가 있고요. 이중 팩터로 모래 폭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도 한국 식품기업의 K푸드 성공 사례를 교재로 만들어 연구할 만큼 K푸드 경쟁력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북한을 떠나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여정을 담아낸 다큐멘터리가 화제입니다. 미 국무부가 상영회를 열었고 미국과 영국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주인공들을 만났습니다. 삼엄한 국경 경비와 빨리 찰리 여기 위험한 버스 뒤로 가 뒤로. 우거진 정글을 뚫고 거짓 낙원을 떠나 자유를 찾아가는 탈북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입니다. 20년 넘게 수천 명의 탈북을 도와온 김성은 목사와 함께 북한에서 중국, 동남아 등지를 거친 탈북 과정 전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자유는 탈출을 망설였던 하루하루가 아쉬울 만큼 만족스럽습니다. 애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걸 내가 열심히 벌어서 시키고 싶은 걸 너무 하겠다는 거 다 시키고 싶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꿈이 아이돌인데 꿈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 국무부에서 상영회를 열고 지난해 썬댄스 영화제 관객상 수상에 더해 영국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유력 후보로 점쳐지지만 탈북 여정을 끝맺지 못한 이들 생각에 슬픔이 앞섭니다. 우리 아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가지고 만든 이 영화를 내가 지금 웃으면서 기뻐해야 되나. 북송됐거나 아직도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기를 자기 자신을 구출하려고 기다리는 탈북민들이 중국에 수도 없이 많고 김 목사는 이번 다큐가 탈북을 다룬 마지막 작품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클린스만 호 주전 수문장인 김승규가 훈련 도중 십자인대를 다쳐서 전력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표팀은 내일 요르단과 조 1위를 두고 맞붙는데 우리 선수들 부상이 이번 대회 변수가 됐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상황. 각을 좁히며 막아낸 뒤 동물적인 감각을 더해 또 한 번 더 골대 밖으로 쳐냅니다. 가까운 거리의 슈팅도 어림없습니다. 작년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 주전 골키퍼 김승규는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부동의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대표팀이 A매치 7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을 쓰는 동안 6경기를 책임졌습니다. 그런 든든한 수문장 김승규가 부상으로 빠집니다. 어제 훈련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쳤는데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25명의 선수가 있고 또 모든 선수들이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가지고 또 승경의 목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황희찬과 김진수도 부상 여파로 아직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대표팀은 내일 요르단과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짓고 3차전 체력 안배를 위해서라도 필승이 필요합니다. Being ahead in the group, so we have to be absolutely alert from the first second on
about this Jordanian team and give them a lot of respect. 우승까지 가는 7걸음 중 2번째 걸음을 준비 중인 대표팀. 더 이상의 부상 선수 없이 완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부통령 시절 닉슨이 남미를 순방하던 때였습니다. 암살 위협을 무릅쓰고 내린 베네수엘라 공항에서 군중의 침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래침이 아내 패트의 얼굴에서 빨간 투피스로 흘러내렸죠. 그러나 냉혈 남편은 팔도 손수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워터게이트로 물러날 때도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베스 트루먼은 무심했습니다. 남편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외면해 라스트 레이디로 불렸죠. 애처가이자 공처가인 트루먼은 그런 아내에게 절절맸다고 합니다. 레이디 버드 존슨은 바람둥이의 응석바지 존슨을 다독여 바른 정치로 이끌었습니다. 늘 현명한 언행으로 국민적 신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여권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는 듯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계획된 함정 몰카지만 전후 과정에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나온 당내 인사들의 발언은 보다 직설적입니다. 원내 지도부는 본질은 공작이다, 함정이다,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열한 공작이란 거 국민도 모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민심은 사납습니다. 함정에 빠졌다고 해서 김 여사의 언행이 괜찮다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방 안에 코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내보내야 하는데 다들 못 본 척합니다. 김 여사 논란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대통령실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걸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 경선 때 장인의 좌익 경력이 불거지자 우물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회피하고 침묵하며 시간을 끈다고 코끼리가 제 발로 나가줄 리가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풀어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코끼리가 요동치면 집이 기우니까요. 1월 19일 윤종호의 오늘 방 안의 코끼리였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에는 모레까지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대 15cm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에도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제주에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 강원과 충청 이남으로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은 강원 내륙에 1에서 5cm,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도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밤에는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서울이 1도, 대구 5도로 예년을 크게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해상에 물결과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다시 곳곳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음 주에는 매서운 한파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